현재 시각은 4시 31분.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혼합 메커니즘은 꽤 잘 알려져 있다.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의 해당 조각과 바뀐다. 여기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자를 만드는 개체의 부모에서 유래하는 염색체라는 의미다. 즉, 그 정자가 수정하여 만드는 자손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를 뜻한다. 염색체의 조각이 교환되는 이 과정을 교차라고 한다. 이 교차 현상은 이 책의 논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 교차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 당신이 현미경으로 자기 정자, 당신이 여자라면 난자의 염색체를 들여다보며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를 구별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것은 보통의 체세포와 현저히 대조적이다. 한 개의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든 어머니 쪽 유전자와 아버지 쪽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다. 유전자를 책의 페이지에 비유한 것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인더에서는 한 페이지 전체가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지만 한 페이지의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어진 긴 끈이기 때문에 페이지처럼 분명히 나눠지지 않는다. 명확히 하자면 단백질을 지정하는 메시지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네 알파벳 글자로 된 단백질 사슬의 종결 메시지와 단백질 사슬의 시작 메시지가 있다. 이들 두 개의 메시지 사이에는 한 개의 단백질을 지정하는 암호화된 설명서가 들어있다.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유전자를 시작과 종결 메시지 사이에서 한 개의 단백질 사슬을 지정하는 뉴클레오티드 문자의 서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스트론이 이와 같이 정의된 단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시스트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차는 시스트론 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스트론 간뿐만 아니라 시스트론 내에서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다. 마치 설계도가 각각 떨어진 페이지에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46개의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 있는 것과 같다. 시스트론의 길이는 일정치 않다. 어떤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의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힌 암호를 읽고 종결 메시지와 시작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교차는 어머니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와 그에 상응하는 아버지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든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 바꾸는 것과 같다. 이 책의 내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하나의 시스트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물론 내 정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는 없다.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 정의에 무언가 신성한 것은 없다. 목적에 따라 원하는 대로 용어를 정의하면 된다. 다만 그 정의는 명확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다. 유전자는 자연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한다. 앞장에서 사용한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복제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라고 할 수 있다.
복제의 정확도란 사본 형태로서의 수명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수명이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이 정의를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큰 일부인가, 즉 두루마리 테이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 있는 인접한 암호 문자의 서열을 생각해 보자. 이 서열을 유전 단위라고 하자. 그것은 한 시스트론 내 겨우 10문자로 된 서열일 수도 있고 8개의 시스트론에 해당하는 서열일 수도 있으며 시스트론의 중간쯤에 끼어 있는 서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유전 단위와 겹칠 것이다. 보다 작은 유전 단위를 포함하고 보다 큰 유전 단위의 일부가 되기도 할 것이다. 현재 논의의 목적에서 길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컫는 유전 단위는 이것이다. 그것은 단지 염색체 상의 일정한 구간일 뿐이고 물리적으로 나머지 염색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오래 살 것이다. 특히 교차에 의해 쪼개질 확률이 적을 것이다. 감수분열로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 염색체당 평균 1회 교차가 일어나며 그 교차가 염색체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염색체 길이의 절반에 이르는 대단히 큰 유전 단위를 생각한다면 그 단위가 1회 감수분열에서 쪼개질 확률은 50%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가 염색체 길이의 1%밖에 안 된다면 1회 감수분열에서 절단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단위가 자손의 몸에 담겨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시스트론은 염색체 길이의 1%보다도 훨씬 작을 것이다. 인접한 시스트론은 몇 개로 이루어진 시스트론 군도 교차 때문에 해체되기 전까지 수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다. 유전 단위의 평균 수명은 편의상 세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횟수로 환산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염색체를 유전 단위로 가정하면 그것은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8의 번의 염색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당신이 수태되기 직전에 당신 아버지의 정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수분열의 혼합 과정으로 생겨났다. 즉 당신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온 염색체 일부분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 염색체는 모두 특정한 한 개의 정자 내에 들어있었고 유일한 존재였다.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한 척이었고 배들은 일제히 당신의 어머니 쪽을 향해 전진했다. 이 특별한 정자는 당신이 이란성 쌍생아가 아니라면 당신 어머니의 난자 중 하나에 닻을 내린 유일한 배였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가 고찰하는 유전 단위, 즉 당신의 8의 번 염색체는 당신의 나머지 모든 유전 물질과 함께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
지금 그것은 복제 형태로 당신의 몸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이 자식을 만들 차례가 되면 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될 것이다. 그 일부는 당신이 어머니 쪽의 8비번 염색체의 일부와 교환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생식세포에서 새로운 8번 염색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전의 염색체보다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다르고 아주 유일하다.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이다. 더욱 작은 유전단이 예컨대 당신의 8A번 염색체 길이의 100분의 1 길이인 유전 단위의 수명은 어떨까? 이 단위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 속에서 모아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추론을 적용해 보면 당신 아버지가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그 유전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유전 단위가 아버지의 어머니, 즉 당신의 친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보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친할머니가 자신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 역시 99%다.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유전 단위는 어느 단계에선가 당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정소 또는 난소 내에서 창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내가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소 특수한 의미에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를 구성하는 더 작은 소 단위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유전 단위가 어느 시점엔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소 단위의 특정한 배열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창조 시기는 예컨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도로 아주 최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작은 단위를 생각하면 그것은 좀 더 먼 조상, 즉 원숭이와 닮은 인간 이전의 조상에서 최초로 조립되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신 몸 안의 작은 유전 단위는 그만큼 먼 미래까지 그대로 살아남아 당신의 먼 후대에까지 전해질지도 모른다. 어떤 개체의 자손은 하나의 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자. 당신의 8A번 염색체의 그 짧은 일부분을 창조한 것이 당신의 조상 중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 분명히 당신 외에 다른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유전 단위 중 하나는 당신의 육촌 형제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내게 있을 수도, 영국 수장에게 있을 수도, 당신이 키우는 개에게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다 조상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작은 단위는 우연히 독립적으로 여러 번 조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가 작다면 이런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하나의 염색체가 완전히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개체도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사본 형태로 이 세상에 여러 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새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부터 존재하던 소 단위가 교차를 통해 모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드문 일이지만 진화상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점돌연변이라는 것이다. 점돌연변이는 마치 어떤 책에 오자가 단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오류다. 그것은 드문 일이지만 유전 단위가 길면 길수록 그중 어느 곳에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그 유전 단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드문 종류의 오류 또는 돌연변이에는 역위가 있다.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붙는 것이다. 앞에서처럼 설계도의 비유를 들자면 여기가 발생하면 페이지 번호를 다시 매겨야 한다. 때로는 염색체 일부가 단순히 거꾸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염색체의 엉뚱한 부분에 붙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한 권에서 다른 권으로 페이지 뭉치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오류가 해롭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이로 인해 유전물질 조각들이 가까이 연관되어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이로운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시스트론은 아마도 역위에 의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연 선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 단위를 선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전 단위는 미래의 개체군 내에 퍼질 것이다. 유전자 복합체가 여러 해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폭 재조립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비의 의태. 이를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의태라고 알려진 현상이다. 어떤 종류의 나비는 맛이 끔찍하다. 이들은 보통 밝고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있어서 새들은 그 경고 표지를 보고 이들을 피한다. 그런데 맛이 나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나비가 이득을 본다. 이들은 맛이 없는 나비를 흉내내는 것이다. 즉 맛이 없는 나비를 닮은 색깔과 형태로 태어난다. 맛은 닮지 않았다. 자연학자들도 종종 이들에게 감쪽같이 속으며 심지어 새들도 속는다. 정말 맛이 없는 나비를 한번 맛본 새는 비슷하게 생긴 나비를 모두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의태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연선택은 의태 유전자를 선호한다. 이것이 의태가 진화하는 과정이다. 끔찍한 맛을 가진 나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닮은 것은 아니다. 의태종이 그들을 전부 닮을 수는 없다. 맛이 없는 종 하나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의태종은 맛이 없는 종 중 특정 종을 흉내내는 전문가다. 그러나 개 중에는 아주 묘한 짓을 하는 종도 있다. 이 의태종의 일부 개체는 어떤 맛없는 종을 흉내내는 반면 다른 개체는 또 다른 맛없는 종을 흉내낸다. 중간 상태의 개체나 양쪽 모두를 흉내내려는 개체는 즉시 먹혀버리기 십상이나 실제로 이와 같은 중간형은 생기지 않는다.